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제게는 가족과 같은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와는 어릴 적 5살 때부터 만나서 친해졌었고, 친구와 저는 성격도 비슷하여 정말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이 친구와 함께 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방황의 연속이었는데요. 어릴 적 아버지가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는 저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집을 나가셨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재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네요. 저희 집은 원래부터 가난하고 돈도 없던 집이라 그렇게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던 저에게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거의 전무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시장에 나가셔서 어떻게든 작은 일거리라도 찾아 일을 하시고 돌아오시면 제가 반갑게 맞이하는 것 뿐이었거든요. 어릴 때 생각해보면 저희 집은 대문도 고장이 나 있었고 방문에 구멍이 나 있어 구멍 사이로도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못 되었죠. 저의 그런 사정과 상관없이 제 친구는 항상 한결같이 저랑 친하게 지냈습니다. 친구는 제가 힘든 걸 알고 자신이 먼저 나서서 용돈 받은 걸로 간식을 사서 나눠준다든지 학교 준비물을 수업 시간이 다른 점을 이용해서 저에게 빌려준다든지 저를 못 산다고 놀리는 친구들에게 가서 저 대신 싸워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네가 왜 나 대신 싸우냐니까 친구가 말하기를 너가 싸우면 놀리는 녀석들 말이 맞게 되는 거고 그럼 너가 쪽팔릴 테니까 내가 그냥 대신 싸운 거라고 하며 웃더군요. 그렇게 중학교가 끝나고 고등학교 재학 시절 갑자기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없이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저는 정말 엄청 당황했었죠. 장례식장에서 만난 저희 엄마는 이제 어떡할 거냐고 저에게 물었고 저는 엄마의 눈에 숨겨진 불안함을 읽었습니다. 아마 엄마는 다른 사람이랑 재혼해서 아이도 둘이나 낳은 상태였거든요. 그런 와중에 17살이 된 아들이 그 집으로 들어간다고 할까봐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저는 혼자서 살겠다고 했고 그때부터 국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지만 생활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더군요. 고등학교 앞에 구한 자취방은 제 몸 하나 누일 공간 겨우 있는 방이었습니다. 애들끼리 같이 가자던 매점 한번 갈 수도 없고 집에는 내야 할 공과금은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학교를 마치고 제 집으로 놀러 오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40만 원을 꺼내더니 제 두 손에 꼭 쥐어주더군요. 저는 친구에게 대체 이 돈 어디서 난 돈이냐고 물으니 추석 때 오랜만에 오신 큰아버지가 고등학교 입학 선물로 주셨답니다. 이걸 그럼 너나 쓰지 왜 나를 주냐고 물어보니까 자기한테 돈이 있어봐야 내 개인적인 용돈으로 쓰일 테지만 너한테 쓰이면 생활비 아니겠냐며 부담 같은 건 절대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친구는 워낙 성격이 대쪽 같아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절대 돈 안 빌려주기로 유명했거든요. 다른 친구들이 100원만 빌려달라고 해도 친구끼리 돈을 빌려주게 되면 사이만 멀어지게 되고 정말 목숨이 달릴 정도로 급한 일이 아니고서야 빌려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돈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똑부러지게 딱 자르던 그 친구가 저한테는 40만 원을 준 이후로 친구들 사이에서 더 이상 이 친구 보고 좀생이라는 소리가 싹 들어가 버렸죠. 그날 친구를 돌려보내고 고마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친구는 저에게 음식이며 반찬이며 자기의 집에서 종종 들고 와 가져다 주었고 같이 아르바이트도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와의 인연도 시간도 같이 흘러서 저희는 어느덧 성인이 되었고 각자 결혼도 하게 되어 집안의 가장이라는 책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회생활과 결혼으로 인해 집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술도 마시고 자기 자신 이야기도 하고 매번 휴가 때마다 친구네 가족과 우리 가족은 여행도 가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이사를 한다고 하면 회사 다니던 놈이 연차까지 갑자기 내면서 찾아와
저희 집 이사 준비까지 도와주던 저에게 누구보다 진짜 친형과 같은 그런 친구였죠. 제 아내가 수술을 한다고 병원비로 걱정하자 말도 없이 그동안 큰일 했을 때 빌려간 돈이라며 1,0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뽑아서 주고 갚으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던 제 친구는 저는 그 이후로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친구가 보자고 하는 것도 거절하고 겨우겨우 모아서 갚았지만 그 갚는 몇 달 동안 저에게 단 한 번도 돈 이야기로 생색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돈을 갚던 날 뭘 갚으냐며 그동안 이 돈 갚는다고 연락도 없었냐고 돈은 다음부터 늦게 갚아도 되니까 친구끼리 얼굴 좀 보고 살자고 타박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와 머뭇거리며 힘들게 말을 꺼내더군요. 진짜 미안한데 2,00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겠냐고요. 저 또한 아내 수술비로 돈을 다 쓰고 막 모으던 시기였고 저한테도 2,000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저한테 돈 이야기를 꺼낸 게 처음이라 저는 제가 가진 돈과 모자른 돈을 대출까지 받아서 두말 없이 빌려줬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얼마 안 가서 연락이 없어지더군요. 제가 보자고 해도 다음에라는 말만 하고 한동안은 답변조차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줬던 것들은 겨우 2,000만 원으로 평가하기에 너무나도 컸기에 옛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구나. 돈 빌려주면 친구도 뭐도 없다는 말이 맞구나 했습니다. 2,000만 원을 잃은 아픔보다 겨우 2,000만 원 때문에 친구를 잃은 아픔이 더욱 컸습니다. 그렇게 친구와의 연락은 깜깜무소식 두절되었고 친구에 대한 생각도 잊혀질 무렵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한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잠시 얼굴 좀 볼 수 있냐는 말에 반갑게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5년 만에 본 친구 얼굴은 너무나도 보기 안 좋았습니다. 어디 아프냐고 물으니까 아프긴 무슨 요즘 피곤해서 그렇다며 늦게 갚아서 미안하다고 이미 빌린 돈 입금 다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여태까지 뭐 했냐고 물으니 그냥 열심히 일했다고 말을 아끼길래 더 묻기도 그래서 저희는 밥을 먹고 또 보자고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가서 돈을 확인해 보니 돈이 글쎄 3,000만 원이나 넣어놨더군요. 다시 저는 그 친구한테 빌려줬던 계좌로 이자로 보낸 1,000만 원을 돌려주었고 친구의 얼굴도 안 좋으니 보약 지어 먹으라고 100만 원을 더 넣어서 보냈네요. 친구한테 문자로 돈 돌려줬으니까 그 돈 가지고 애들 만난 거 사주고 보약이나 좀 지어 먹으라고 문자를 보내놓으니 얼마 시간이 흐른 후 친구의 와이프가 저에게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저보고 안 돌려주셔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끝내 제 통장에 다시 1,100만 원을 돌려주더군요. 남편이 그 돈 갚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 돈을 받게 되면 남편이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거라고요. 저는 무슨 말인지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더니 저보고 그동안 고마웠다네요 라고 하길래 저는 불길한 마음에 재수 씨한테 똑바로 말해보라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친구의 아내는 그제서야 굳게 닫고 있던 입을 열며 하는 말이 이 친구가 5년 전에 췌장암에 걸렸답니다. 수술비가 없어서 손을 벌릴 데도 없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에게 빌렸다고 합니다. 저라면 꼭 빌려줄 거라고 그래서 빌린 돈으로 수술하고 아픈 몸으로 쉬었다가 일했다고 하네요. 죽더라도 꼭 돈은 갚고 가야 나중에 하늘에서 저를 만나도 떳떳할 수 있다고 그놈 분명히 돈도 없었을 텐데 나한테 무리해서 돈 준 거 안다고 사람이라면 신뢰를 배반하는 것은 목숨을 잃는 것과 같다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일했다던 제 친구. 끝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해서 병까지 다시 재발했다고 합니다. 친구의 아내는 남편이 죽기 전 모은 돈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저한테 보내준 거라고 하네요.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오열하며 울었습니다. 친구 이제 얼마나 남았냐고 물었더니
이제 3개월도 안 남았다고 하네요. 저를 만나던 날에도 아픈 걸 최대한 티 안 내려고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느라 병원에서 퇴원하면 안 된다고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입고 나왔다던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미친 사람처럼 병원으로 뛰어들어가 친구 병실에 들어갔더니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자기 아내에게 화를 내요. 왜 쓸데없는 걸 말했냐고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친구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이 미련한 친구야, 힘든 일이 있으면 도움을 청해야지. 왜 혼자서 여기서 이렇게 누워있어? 라고 말하니 어렸을 적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 대신해서 싸웠을 때처럼 너털스럽게 웃으면서 한다는 말이 말해서 뭐 하냐고 이렇게 죽상짓는 사람만 하나 더 늘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던 친구. 자기는 이미 살 만큼 다 살았다고 호들갑 떨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나 이제 너한테 필요 없다며 이자까지 듬뿍 넣어서 갚았으니까 너 나중에 하늘나라 와도 돈 가지고 구박하지 말라 합니다. 저는 그 친구의 손을 잡고 또 한참을 오열하며 그랬습니다. 내가 언제 돈 달라고 했냐고. 나한테라도 말을 하지. 우리 수십 년 우정이 이거밖에 안 되냐고 하니까 친구가 창밖을 쳐다보며 민망하다고 너한테 빚을 졌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를 볼 낯짝이 없더라고.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하던 그 친구. 3달이라는 짧은 기간이 남았다던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3주도 못 지나서 임종 직전이라는 연락을 받고 저는 일하는 도중에 미친 듯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눈도 잘 뜨지 못하는 친구 옆에서 저는 친구의 손을 부여잡으며 친구야, 내 친구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라며 저는 같은 말만 반복하며 계속 울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저에게 마음의 짐을 안 주려고 했는지 애써 저에게 웃음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그날 장례식장에서 친구 사진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친구의 아내와 자식들을 바라보니 제 슬픔보다 아빠를 잃은 슬픔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어차피 못 받을 돈이라 생각했던 3천만 원을 뽑아서 익명으로 저의 이름을 쓰지 않고 흰 봉투에 넣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쳐다봤더니 오늘따라 하늘에 있는 저 구름이 너털스럽게 웃는 친구의 얼굴 같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